권태원 선생님 약간 좀 자, 하나 해병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예, 잠깐만요. 자, 해병 화이팅! 다시 한 번요. 자, 해병 화이팅! 이렇게 합니다. 시작. 해병 화이팅!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오늘 이제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최진봉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저는 이제 해병 많은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군대 군생활 7년 했거든요.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요. 입대는 해군으로 했습니다. 해군으로 입대했는데 옛날 지금은 해군 해병대가 장교들 교육이 분리돼 있어요. 해군은 해병대에서 하고 해병대는 이훈단에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해군 해병이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랑 같이 교육받았던 이제 기수로 해병 간부 후생 74기가 이제 저랑 같은 기수고요. 저랑 같이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은 정훈병과가 해병대에 따로 있지만 예전에 해병에 정훈병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견 근무를 해병으로 갔죠. 그래서 제가 3년을 근무했습니다. 해병대. 해병 1사단 7연대 멧돼지 부대라고 그러죠. 잘 기억하시고 7연대 계셨던 분 아실 텐데 7연대 멧돼지 부대 정훈관을 제가 1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단 본부로 올라와 사단 본부에서 1년 반을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병으로 따지면 3년을 또 다 채우고 나온 거예요. 해병대에서. 도솔관에서 초빙 강연하고, 그 다음에 사단 연병장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편에 야외무대 있거든요. 거기서 우정행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 3년 조금 넘게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그래서 기수로 하면 저희가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해병 동기도 저희랑 같이 숙소도 같이 있었고 훈련도 같이 받고, 그래서 74기로 제가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뭐 해병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해병대 가가지고 팔강모 쓰고 빨간 병찰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사단장 했던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전동훈 사단장이고요. 훈시문 제가 맨날 쓰잖아요. 훈시문 정훈장에도 쓰니까 그때 당시 했던 말이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위에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걸 전동훈 사단장이 처음 당시에 썼었어요. 이훈단장하고 사단장하고 사령관까지 했던 분이죠. 그때 제가 모셨던 분들이 많은데 사단장으로. 그래서 제 이제 또 그 전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해병대와 연관이 있고요. 해병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7연대 1사단에서 해병 열심히 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셔서 먼저 우리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계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걸이 우리 편인 게 너무 다행이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늘 사회 모든 현안에 가장 앞장서서 아스팔트의 전사?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진걸. 근데 되게 성품은 착하고 너무 순해요. 근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뉴탐사 서울의 뉴탐사 현장에 생중해 주셔가지고 또 여기 많은 분들 오셨는데, 지금 우리 뭐 현장의 소리 유튜브도 보시고, 그다음에 못 오신 유튜브들 중에도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 등등이 생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서 보니까 최소 몇백여 명 이상이 이 행사를 함께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합치면 아마 이제 나중에 몇만 명, 몇십만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귀한 행사 준비해 주신 정의자유해병연대 선생님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예. 항상 평생 그 단기 사병으로 제대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송함을 할 수가 있다면 꼭 해병을 한번 입대해 보시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드리니 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비단기 사병으로 꼭 한번 다시 복무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너무 죄송해서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도 사실 이제 기수로 따지면 박정훈 대령이 저보다 한 7기수 후배더라고요. 제가 훈련 받고 다음에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고요. 해병대는 결코 그런 해병이 아닌데 일부 해병 단체들이 너무 강변 단체화돼서 너무 화가 나는 부분도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의와 자유를 위하라고 돼 있잖아요. 해병대 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근데 정의와 자유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어떻게 정의와 자유를 위한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후배가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또 그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정의로운 해병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지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모임이 그런 바로잡음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고 힘을 합쳐서 적은 힘이라도 함께하면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근 상병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무도한 정권을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신 이유는 사실은 김정민 변호사께는 법적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안진걸 소장께는 사회적 문제, 이번 최수근 상병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박종훈 대령의 이런 재판 관련된 부분들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는데 일단 가장 먼저 오늘 핫한 이슈가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석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민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증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지, 또 부른다면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공판까지 마쳤고요. 이종석 국방장관이 당연히 불러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호주에 갔다 왔다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제가 귀 쏙 들어오는 말은 저는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 있나 보죠 뭐. 그 얘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서 다른 얘기 할 거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채택 안 하면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요 증인인데 그 사람이 피해자라면서요.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제가 적었는데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정말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장관까지 지내가지고 어딜 도망갔다가 뭐 끌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도 안 했어요. 끌려왔어요. 그만둔대요. 누가 하라고 그랬나요? 뭐 하는 짓인지. 도둑놈처럼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또 그만뒀다가 참 이런 갈팡질팡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 믿고 전쟁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걱정스럽고요. 최소한의 어떤 이 사건에서 꼭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도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정직하지 않은데 정의로울 수 있나요? 따로 있나요? 거짓말하면서 정의로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말도 못하는 건지 참 안타깝고 그게 용기인데요. 너무 이제 박 대령 같은 분이 이제 뭐냐면 박정훈 대령님이 어마어마한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직선적인 삶을 사신 분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제가 몇 번 제가 언론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날짜도 안 잃어버려요. 작년 8월 24일 저한테도 충격적이었던 오후 1시 무렵에 전화통화에서 묻고 싶지 않았으나 물었고 박 대령님은 그냥 쿨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대통령이라고. 제가 그 통화를 다 끝내고 웃으면서 좀 울었어요. 제 대통령인 걸 알면서도 그랬느냐. 나 같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그냥 웃기만 하죠. 별 차이를 못 느끼신 거야, 이분은.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냐라는 건 별 차이를 못 느끼셨던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치료 과정에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장면을 그 순직해병 시신을 좀 볼 때를 떠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무력감, 그다음 분노, 또 나이가 아들 나이란 말이에요. 그 순직해병이 그런 것들이 주는 그 충격. 그래서 반드시 내가 책임질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지금 역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렇고 지금 뭐 이 재판은 지금 뭐 이미 끝났다. 제가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 이 재판은 이 재판에 나오는 증거는 항명의 증거가 아니라 다 외압의 증거라고 단언코 말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날진 모르지만 결국 이 하나의 최고 권력의 부패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생겼습니다.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 중엔 저희 후배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요. 또 이제 법적인 걸 떠나서 제가 사건 관련해서 이런 사진들을 쭉 보면서 참 슬픈 사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진들이냐면 물에 가서 뭘 찾으려고 하니까 뭘 둘러매고 들어갔어요. 갈 필요 모두 찔러보고 하는데 뭘 찾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사진 찍으니까 열심히 뭘 찔러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선에서 그 병사들은 아우성이었어요. 죽은 사람 찾으려고 산 사람을 이렇게 몰아넣느냐. 우리를 갈아 넣는 것 같다. 말이 안 통한다. 뭐 칭찬합시다는 왜 하냐.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 일선에서의 분위기라는 게. 그 7월 18일 같은 경우는요. 비가 주구장창 왔대요. 그래서 그 부대 내에서는 아주 빨리 끝내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여나 언제나 그 지시가 내려오나를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달되어 오는 거는 그냥 하랍니다. 그냥 하랍니다예요. 그냥 내려오는 명령이라고는. 4시가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오늘 그만하자. 뭘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해병대에 대해서 해병대의 그 혼이 모토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그러면 뭐냐면 냉정히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면 그냥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냐. 뭔지도 모른 채. 이 사건에서 제가 여러 매체에서 이제 가끔은 언급을 했는데 이 사건의 불행이 싹튼 그 경위를 보면 굉장히 서글퍼요. 처음에 7월 18일 날 정상적인 지휘 라인에 있던 7여단장은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위험하다. 뚝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뚝 위에서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지시를 내린 이유는 7여단장 주임원사가 아침에 일찍 현장 답사를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고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뒤에서 방류를 하고 있다. 산사태 나갔다. 내려가 보니까 이거 뭐 물이고 뭐가 구별이 안 된다. 일단 내려가기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시승 뚝 위로 걸어가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적절한 지시가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 바뀌게 됐는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모르고 첫째, 현장을 몰라요. 보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죠. 현장을 보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 지금 순직 해병 한 분이 사망했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시점에 휩쓸려 내려간 분들이 4명 이상이에요. 하마터면 4명 이상이 고스란히 희생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돌격 상륙 장갑차 그걸 밀어넣었다고요. 그게 또 내려갔어요. 만약에 진짜 그게 뒤집어지기라도 했으면 안에 다 몰살이에요. 그럴 뻔했다니까요.
상당 무기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저는 사건 이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순직 해병이 실종됐죠. 그리고 나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지휘관들이. 마구 그때는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차는데 다 들어가라 그랬어요. 찾겠다고 이제 그 숨은 막고 그때는 이성이 없었어요. 그때 또 희생이 또 일어났더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아무도 지적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지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때는 명령체계도 없어. 누가 명령했는지도 없어. 그냥 해병대 사령관이 네가 해가지고 일사단장이 그 후속 조치를 한다고 그 현장에는 안 가고 거기 뭐 지휘소에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 참 못마땅한 용어가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지휘소를 점령했대요. 지휘소가 적군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왜 점령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 사용법도 참 부적절하고 못마땅해요. 난 전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고. 그래서 현장을 잘 모르는 보려고 하지 않는 지휘관이 뭔가에 휩쓸려서 뭔가 자꾸 위만 바라보는 그 채널을 항상 안테나는 위에만 가 있고 밑에가 없어요. 저도 군법무관을 10년 했는데요. 군에 있을 때 진짜 좌충우돌이 극치였습니다. 근데 제가 꼭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름인데 병사들이 징계에 입창을 한다고 하니까 트럭으로 싣고 왔어요. 병사들 잔뜩.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법무부에 이제 그 애들을 좀 보니까 이게 대대장이 좀 무리한 색출 작업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타가혹행위를 찾아낸다고 진술 8번씩 작성하게 만들고 그 앉은 자리를 다 미리 체크를 해놨더라고. 무기명을 봤는데 그래서 그대로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썼는지를 알아. 나중에는 병사들끼리 이런 말이 서로 오갔어요. 야, 차라리 네가 맞았다고 해. 내 곁에. 나중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하에 써요.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영창에 넣겠다고.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없는 걸로 처리를 했는데요. 그때 병사들이 제 자랑 좀 할게요. 좁아 터진 법무부에 와 있는데 여름에 더워서 제가 샤워를 돌아가면서 하라고 그랬어요. 화장실에. 근데 그 수건이 3장밖에 없어요. 3장밖에 없어. 그래서 그 병사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어떡하냐. 타월이 3개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쓰고 빨아서 넘겨줘야 될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오면서 아니 타월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까지 저렇게까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건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샤워를 3일 동안 못한 거예요. 3일 동안 그거 적느라고. 그래서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저는 그 대대장. 근데 못했어요. 그 대대장 이건 때문에 사단장과 저하고 한판 붙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붙었는데 제가 졌어요. 박대령한테 그게 좀 미안해요. 저는 졌어요. 그때 1시간 넘게 싸우고 그 이후로도 그 휠책이 컸죠. 그 대대장 육사 출신이었거든요. 그 대대장을 입건하겠다라고 칼을 빼드는 바람에 저하고 사단장하고 결국은 끝까지 앙숙했어요. 나중에는 사단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몽참모 너는 내가 센 줄 알지 이러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안 못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사단에서는 제일 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얘 입건하면 잘려 후배들한테. 쟤네들이 나 뭐 선배로 나 알 것 같냐? 죽는 거야 바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에 타협을 거듭해서 입건 안 하고 어찌어찌 했는데 나중에 그 양반 대령됩니다. 대령됐어요. 그 사단장이 결국은 진급을 못했어요. 사망사고 마구 터지는 거라. 그 사람 인사참모로 세웠거든요.
이번에 이종섭이 상중과랑 똑같이 그런 사건에서도 그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냥 대령을 시키더라니까요. 그럼 자기가 삼성에 못 갔어요. 그 사단장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우리 군대가 정말 정의와 자유 그리고 충성을 따로 본다니까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의와 자유가 곧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충성은 상관에 대한 충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충성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군인이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고 본질적으로는 정의로운 국가 권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지. 이번 일도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 저 난리짓들을 치르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라면 반대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겠나?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반대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른 그들만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그 생각의 뿌리 깊숙이에는 선민의식과 차별의식, 국가가 내 거다라는 착각, 우리들만의 것이다라는 착각, 우리 몇몇 그 잘나고 똑똑한 놈들의 것이다라는 착각. 그러니 그 병사는 그냥 우리를 지키기 위한 도구지 뭐. 불쌍하지 뭐. 뭐 적당히 뭐 순직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군사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에 남깁니다. 아니 순직 됐지 않습니까? 왜 조사를 하고 난립니까? 순직으로 끝났으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언제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마는 제가 군대는 꼭 우리 군은 666 같다. 642를 위한 오로지 그거예요. 이것들은 나라가 망해도 아마 살아남을 것 같아.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로 바뀌면 또 그 나라에 충성하겠지. 그 나라의 지배 세력에 또 줄을 대고. 그렇죠. 어떻게 국가보다 더 강고한 세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물론 이제 이 임성근 사단장님 물론 육사 출신 아니지만 왜 군대를 그렇게 일부 권력계층이 휘어잡고 그들만 내리내리 돌려가면서 하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면 철퇴를 가하려고 하느냐. 이번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범죄자로 몰아요. 제가 계속 매체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망상이랍니다. 대통령이 화를 냈던 게 망상이래요. 군검사가 쓴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어요. 망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영장 청구 심사 때도 실제 심사 때도 막 뭐라고 했죠. 책상까지 내려치면서 어떻게 망상이라고 하나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아직 통화 기록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그 해병대 그 박대령이 그 군검사를 고소했어요.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상, 감금 미수. 감금 미수예요. 판사를 속여서 집어쳐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쳐넣어달라고 하니까. 쳐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야, 나 지금 난리 났다. 야, 나 다 들키게 생겼다. 그때 난리 났거든요. 대통령 개입설 다 스테이트 보도되고 나니까 27일날 보도되고 나니까 28일날 우리도 얘기하니까 바로 31일날 구속영장을 쳤어요. 이 미친놈들이. 그러면서 망상이네 망상. 통화기록 다 들고 있었던 놈. 거기서 박대령이 핸드폰을 다 없애가지고 포렌식이 안 돼서 전화번호가 하나도 안 나왔대요. 포렌식 다 돼서 문자까지 다 나갔는데. 응? 저는 구속영장을 보면서
아직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그 구속영장 표현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할 세상에 천하의 바보가 있나요? 얼마나 구속시키고 싶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재판은 잘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우리나라 망쳐든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이거 망쳐든 나라에나 일어난 일이에요. 망쳐든 나라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거고요. 저는 그걸 넘어서 박대령과 함께 꼭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많은 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그들을 법정에 다 세울 거예요. 김정민 변호사는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임태훈 전 소장이 되셨죠 이제? 다시 현 소장 그렇습니다. 네, 군인권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숨 좀 고르시라고. 전 소장에서 현 소장이 전 소장이 다시 현 소장이 된가요?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망갔다가 농담이었습니다. 이종석을 추적하기 위하여 약간의 변신술이 있으셨던 거죠. 자 그럼 잠깐 숨 고르시고 그 사이에 우리 예. 아까 제가 그 수백여 명이 생방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지금 다시 점검해보니까 제가 그 잘못 봤습니다. 뉴탐사에서만 지금 현재 2,200여 명이 보고 계시고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다 합치면 한 1,000명 가까이. 우리 최상명 사건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유정의해병연대 또 박정훈 대령님 또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응원해. 요즘 얼마나 이슈가 많고 다들 바쁘실 텐데 정말 수천 명이 여기에도 많이 오셨지만 온라인으로 또 보고 계신다는 게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열심히 투쟁하는 분들과 강하게 연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진보정도 보수를 떠나가지고 최근 윤석열 정권 들어선 다음에 벌어진 일들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이채 양명주를 꼽잖아요. 너무 지금 이게 굉장히 범국민적인 용어가 됐거든요. 이채 양명주,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럽니다. 이태원 참사하고 최상명 사건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제 D가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명품 뇌물수수, 그다음 주가 조작, 잔고 조작 순서인데 사실 T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나 명품 뇌물수수 및 인사계획, 주가 조작, 잔고 조작도 끔찍하죠. 국가권력이 총동원해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일가를 다 피로해주고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정말 우리가 저는 억울한 어떤 시민들이나 청년들의 또는 우리 사병들의 죽음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국가 권력이 가공할 만한 정말 타락과 그것을 비호하는 것들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슬픈 것은 그런 것도 분노하고 슬프지만 정말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 그 청년들의 그 159명의 죽음, 그다음에 최상병의 그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억울한 순직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내가 또는 우리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너무 가슴 아프고 지금도 울고 차있거든요. 트라우마 걸려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정말 아까 우리 정의자해병연대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우리 투쟁하신 분들이 이길 거고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 오죽하면 이채 양명주라는 말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오특고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오송참사, 특수활동비 남용, 고발사주 윤석열, 한동훈이 주범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사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정권 행태 그 오특고전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물경민심, 이제 물가 폭등,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심판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지금 여러 개를 제가 시민들과 함께 시도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이틀 못했어요. 근데 이채 양명주는 국민들께서 그대로 많이 퍼뜨리시고 여러 이미지도 만드시고 이채 양명주는 술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고통이요 분노의 슬픔이다라는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의자유해병연대 분들의 주축으로 박정훈 최상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하고 박정훈 대령님을 끝까지 응원하는 우리 이 흐름, 저는 범국민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권이 이걸로 반드시 단단히 심판받을 겁니다. 사법적인 이제 김정민 변호사 말한 사법적인 처리와는 또 별도로 국민적, 역사적, 사회적, 도덕적 심판을 불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임태훈 소장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임태훈 소장은 이제 군 인권 관련된 문제, 군의 비리 이런 거 계속 제보도 받으시고 문제 해결도 하시고 외롭게 막 싸우시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많은 여러 가지 군의 뭐 비리, 그 다음에 군 장병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들 이거 많지만 이번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의 이런 고통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이게 사실은 다른 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 내부적인 문제에 좀 머무르는 면이 있다면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는 이제 15년이 됐어요. 뭐 저가 혼자 외롭게 싸우진 않고 있고 저도 처음에 외롭게 싸웠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활동 이제 10명이나 돼요. 10명이 50만을 감시를 하고 50만 인권을 챙긴다는 건 사실상 이렇게 계산하면 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 여타 다른 인권 단체들하고 조금 혹자들은 형사 로펌을 보는 것 같다. 혹자들은 흥신소를 보는 것 같다. 혹자들은 언론사를 보는 것 같다. 이게 다 믹스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심지어는요 떼인 돈도 받아줘갖고요. 그러니까 군은 기상천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입법 기능을 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권도 가지고 있죠. 우리 박정훈 대령님이 수사단장이니까 경찰권도 가지고 있죠. 파급 경찰권도 가지고 있죠. 재판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기형적 구조이죠. 그걸 누가 다 쥐고 있냐면 국방부 장관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판사들 판결이 뭐 같다라고 비난하지만 사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또 우리 헌법적으로나마 별개 독립된 기관으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군만 유일하게 법원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쥐어뜯었어요. 어떻게 80 몇 개에서부터 쥐어뜯어가지고 언제부터 쥐어뜯었냐 5대2라고 성추행으로 자살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군사법원이 엉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공문을 샀고 결정적인 건 윤일병 사망 사건이죠. 윤승주 일병입니다. 원래 4월 7일이면 이제 10주기입니다. 세월호도 이제 10주기 다가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또 윤일병 사망 사건입니다. 이게 군을 획기적인 혁명에 가까운 식으로 바꿔낸 죽음의 은폐를 가져왔던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7월 말 재보궐선거 끝난 다음 날 폭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정인 변호사님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그걸 폭로한 다음에 별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고 사단장이 날아가고 군단장이 날아가고 헌정사상 최초로 육군 참모총장이 군 사망 사건 때문에 그대로 옷을 벗게 됩니다. 물론 김관진이라는 장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당시 국방장관에서 김관진이 안보실장으로 넘어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여론이 거세게 보수 진영에서도 비난 일색으로 가니까 이게 잘못하면 안보실장이 경질이 되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제가 그때 오전 7시 반에 이제 비가 오는데 이제 방송 출연하러 갔는데 KBS 기자가 형 큰일 났어. 육군 참모총장이 잘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별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사재판 가니까 어떤 헌병 장교가 소장님이 떨어뜨린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최상병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유속이 굉장히 빠른데 물에 들어가게 했어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러면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 되는 겁니다.
옷을 벗기면 되는 거예요. 군복은. 그런데 어제도 JTBC에 나오지만 옷을 벗기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옷을 안 벗고 언론에 발표하려는 게 다 뒤집힙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갑질대장 박찬주도 사실상 구속됐었죠. 여러 가지 군의 사건들이 은폐돼서 폭로될 때마다 책임은 누군가 졌습니다. 그게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만족한 것이냐 아니냐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군가는 책임을 졌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다 알고 분노했던 그냥 구명조끼 폈으면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지시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장갑차를 무리하게 집어넣다가 쇼하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장갑차도 5분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오는데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건 그거는 그냥 아동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애꿎은 부하들만 지금 전부 다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냐. 오늘 이제 이종섭 대사를 사의 표명한 걸 수리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그 국민 후보 출마하던 날 그 도망을 나갔고 컷오프 되고 처음 이제 외부 일정인데 제가 어제 총회에서 이제 제 신임을 받아서 소장에 이제 복귀하게 됐는데요.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사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국방부 장관이 다 결재하는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딱 한 분이잖아요. 누구? 국군 통수권자. 이것은 그냥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사단장은 그대로 수사를 달고 해병대의 명예를 묵사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군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본인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군을 흔들지 말아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지금 군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국회의원을 행사장에서 경호처장이라는 자가 마구 때립니다. 이 모습 어디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차지철이 하던 짓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그런 짓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누구의 생각이고 누구의 판단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사법적 책임 뭐 이런 것 다 떠나서요. 저는 그냥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특검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총선이 끝나면 패트는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서 태워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결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그럼 여타는 어떤 차이가 있냐? 라는 문제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수사 외압의 실체가 결국 이종석 장관 한 명이 이 수사 결과를 다 뒤집어 엎었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다 명백히 다른 문제이기도 한 거죠.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명확해졌고 도망가려고 한 자가 누구인지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국 금지 된지도 모르고 대사로 임명하고 쥐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도망치듯이 왔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15% 꺼지니까 부랴부랴 불러들였어요. 저는 이 손발이 안 맞는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누가 연출하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저는 이쯤 되면 공수처가 핸드폰도 바꿔서 냈기 때문에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소송영장 청구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병을 빨리 확보해야 되거든요. 해외로 도주 왔죠. 단순 도주가 아니죠. 대사라는 식을 줬기 때문에 우리 사법당국이 체포영장 발부를 해도요. 호주 사법당국이 체포를 해서 호주 법원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사를 체포하지 못합니다. 왜?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누군가가 다 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범철 차관도 지금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종득 2차장도 지금 출마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배지를 달면 그게 방탄국회지 뭐겠습니까? 그 누구를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아마 서울의 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소리 출연해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요. 박정훈 대령이 승리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단연간의 군인권 활동에 있어서의 촉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헌병대장 시절부터 지켜봐 왔기 때문에 군인들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군대, 경찰, 검사 등 칼찬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박 대령은 칼을 2개 차고 있어요. 군인의 칼을 차고 있고 수사권의 칼을 차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칼 2개 찬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칼 하나 찬 사람들이. 그것도 요만한 담도 들고 장검 든 사람한테 달려들었다가 저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계획을 또 정교하게 짤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검 정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어요. 특검 수용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다 막으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대법원장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 검찰총장도 자기가 임명한 사람. 왜냐하면 특검이 구성돼도 검찰에서 인력을 파견해줘야 되거든요. 즉 법무부 장관이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총선 이후 이 사건에 예의주시하고 잘 지켜봐야 된다. 정치권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나서야 된다? 국민들이 나서야 된다. 예. 저는 그래야지만이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들의 국민들이 목줄을 쥐고 제대로 땡길 수 있다. 아시잖아요. 선거 전과 선거 후는 매우 자세가 달라집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이건 제가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는 거고 되고 나면 4년 동안은 일단은 문제 없기 때문에 자세가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요. 이 굳어지기 전에 이 굳어지지 않게끔 유연하게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의원님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각자 지지한 의원님들을 계속 호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민의가 반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컷오프된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저는 인권운동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시민들과 함께 박정훈 대령을 그런 죽음과 수사외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동력과 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끝내라고. 콘서트 공연도 있어요. 그럼 김정민 변호사에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문제 왜냐면 이거 법적 짧게 얘기. 뭐냐면 이종석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밝힌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직권이 이유는 사망 사건은 외부에 수사하게 돼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거기서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걸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자기가 인정하고 말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거죠. 지금 뭐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는 부분 그 영역에서의 싸움 끝났고요. 끝났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고 잘 변호 국방부 장관도 잘 변호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변호인이 현명하게 빨리 이걸 지목해서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윤태용 소장,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 안진걸 소장 세 분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 나눴지만 이 말 들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고 최수근 상병의 그 순직을 영예롭게 만드는 길은 진실을 파악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최종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오거나이즈해서 이걸 밀고 가고 있는 이걸 밝혀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돼요. 임기 때 못하면 이게 끝나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해병대 정신이고 해병 전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해병연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사건 터졌을 때 이종섭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리남에 나와서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서 6개월 이상 발을 묶어둬야 도망가지 않고 증거인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탄핵을 잘 밀고 민주당에 가시다가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단신 농성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힘이 좀 붙이셔가지고 이게 이제 엎어졌어요. 그러자마자 대통령이 짱 보고 있다가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주를 뒤로 빼돌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촉이라는 게 이분하고 저하고 합이 잘 맞기 때문에요. 이 합이 하나 둘 한번 역으로 보시면 다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더 내시고 총선만이 끝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도 한 말씀 못 드리면 국민들께서 또 어제 오늘 절망한 게 이 사건을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우리 해병대 선후배님들이나 정우들이나 유가족들이나 또 그 현장에서 생존해가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은 처음에 윤석열 오딩은 이만한 사건이라고 표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천벌받을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데 내주셔서 감사하고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종섭 장관의 변호인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항명도 아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 변호인 저 전에 변호했던 분이 이 수사 지휘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명령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그 얘기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예 직권 자체가 없으면 직권 남용도 안 되지만 항용도 안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국방장관은 우리한테만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랄지, 그 다음에 조사본부에 대해서 또 2차 외압을 행사한 거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명할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죽을 깨를 낸다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죽을 깨를 내고 있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리고 그렇게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서류에도 가득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요 구속영장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걸 두고 우리가 수사지휘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법률에 무지래.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구속영장에 아니 법학 박사님한테 법률 무지래. 그때 그 얘기했던 거예요. 위에 지휘권이 없다. 여러 가지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지휘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항명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더니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이제 자기들이 죽을 깨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원래 매를 버는 방법을 잘 아니까 계속 벌겠죠. 뭐.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도 되겠어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교민이라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해병대 어떤 일이 어떻게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서 그것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가 해병대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사단장과의 관계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혹시 그런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정황 증거들은 있죠. 여러 가지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이 사인을 하고 그대로 발표하는 걸 뒤집어 엎었던 것이 대통령실이고 안보실 2차장과 통화한 내역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적인 증거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직해임이 사실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한 부분도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하루 짐을 싸고 저출 명령이 난 것들이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뒤집어 엎은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핵심적인 것이 남는데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건 대통령실이 장관에게 어떤 누가 명령을 전달했느냐. 그 국방부 장관의 사인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람은 안보실장도 아닙니다. 2차장도 아니고요. 유일무이하게 대통령 한 명이고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저는 처음엔 대통령 단순 경로서를 더 확률이 높다고 봤어요. 보고를 받고 어떤 법률적 이유 때문에 격분했다.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 증거를 쭉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노비설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 같이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호랑 예전에? 아니 그런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친해서 예. 가까워서 쟤를 좀 돌봐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미 군에서 버린 카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보실 그 해병대 사령관이 버렸고요, 국방장관이 버렸지 않습니까? 군 자체에선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이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군에서는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그분을 위해서 안보실에 나섰다? 차라리 그랬으면 좀 좀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노비설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민성근과 이 김태효의 연관설이 쭉 있었는데 뉴질랜드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까, 근데 저희들 최근의 분석은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이나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 참사했었는데 거기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었냐 삿대질하고 내진탕 압사? 내진탕이었죠. 헛소리 막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의 최고 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그다음에 해남장과 오세훈 씨한테 그 4명을 비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그 동일선상에서 야 그걸 왜 그만한 일로 임성근이 책임을 져야 돼? 끝까지 이상민을 비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로비도 있었을 수 있고 근무위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서 이런 일로 왜 자꾸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책임 물으려고 하는, 그게 크게 작용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잘 기억나는 오천에 해병대 그 오천 있잖아요. 오천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어요. 그 옆에 오천에 하천이 흐르거든요. 하천이 범람을 해가지고 오천 전체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다 물에 잠긴 때, 그때 이 누구야 일사단장이 상륙 장갑차를 출동을 시켰어요.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언론의 종편들이 그거를 보수 언론들이 일면에 그 사진 장갑차가 수해 현장을 가는 장면을 해병대 병사가 앞에 나와 있고 이걸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격려를 해줬어요. 일사단장을. 그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당시에 피지 수첩에 그게 이제 지난번에 잘 다뤘죠.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하는데 2022년 물난리 때 네, 작년 말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난리 때문에 서울의 반지하방들이 막 다 침수되고 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대통령 체면이 다 구겼는데 이제 해병대 장갑차 출동해서 시민들 구하니까 사실 이게 대통령 명을 살렸으니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누군가가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수해 현장에서 장갑차를 출동시켰나 안 하는 예, 맞습니다. 의혹도 있어요. 그 사실은 수해 현장에 장갑차가 가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별로 이게 보여주기식이에요. 그야말로 그거는. 실제는 구명보트 타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장갑차가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수해가 나면 이제 공무보트가 가가지고 IBS 가서 이대대 애들이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포항에 물난리가 났을 때 물이 이렇게 이제 유속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장갑차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지만
낙동강 제가 이제 영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 물난리가 나면 거기 유속이 되게 빠르거든요. 거기에 장갑차를 집어넣는다? 장갑차도 잘못하면 침수돼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연하게 있기 때문에 해병대나 장갑차 부대의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야 될 곳인지 아닌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병대의 장갑차는 상륙 작전, 즉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요. 그 유속이 빠르면 사실상 그 작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 시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장갑차를 넣는다는 것은 100% 쇼인 것이죠. 거기 LVT가 파도가 많이 쳐도 네, 맞습니다. 올라오지를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은 그 탱크로 하는데 배예요, 배. 네. 배에서 육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뿐이지. 그래서 장갑차를 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예요. 제가 그래서 장갑차를 타본 기사를 경험으로. 보시면 얼마 전에 그 국방 그거 만드는 회사 분들이 그거 실험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포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도 받아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고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